손가락도 못 재던 중앙은행이 네. 2020년에는 그냥 배를 째고 거기서 수술을 하고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사람이 죽으니까. 네. 예. 왜냐면 2008년에 걱정했던 이거 했다가 혹시 나중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청문회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네. 실제로 예. 권한캐나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죠. 연준에서. 네. 또 2020년은 너무 큰 위기가 오니까 사람 손 넘어가는데 거기서 뭐 CPR을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어디까지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가. 전연방준비은행에서 근무도 하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진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미국의 움직임이 연준의 움직임이 조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좀 소프트해지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그대로의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게 뭐 경제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하셨지만 연준도 그에 따라서 네, 뭐 그게 그렇죠. 데이터 디베이터인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데이터에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뭐 가장 안 좋았던 인플레이션 시기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그 좋아지는 속도에 있어서 네. 약간의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3%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는 5개월 연속 3.3. 뭐 그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파월 의장이 지난번 기자회견에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더 모아 굿 데이터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더 모아 굿 데이터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데이터가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지 보통 연준의 목표치가 물가하고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데이터가 더 좋아야 됩니까? 근데 물가 실업률인데 일단 실업률은 뭐 언제가 목표인지 숫자를 얘기를 안 하고 못 하고요. 예. 대신 인플레이션에서는 2%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네. 결국은 2%의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아무래도 숫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3.3%가 과거에 굉장히 높은 수준, 1, 2년 전보다는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인데 네.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3.3하고 2 그러면 또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님도 많이 말씀하신 더 라스트 마일을 예. 그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에 대해서 밀고 당기기가 진짜 밀당이 한국, 미국 모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두고 그 이제 헐떡거리는 그 숨을 참아가면서 이제 꼬린선까지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유럽 경제도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브렉시트를 한 이후에 영국 경제는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프랑스도 정치적으로 극우가 득세하면서 마크롱의 그 어마무시한 대통령 권위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독일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뭐 0.1% 성장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앉았고 일본 경제를 놓고 보면 환율이 160엔을 뚫고 지나가서 200엔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보이고 세계 경제가 지금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 한 뭐 4, 5년간 네. 결국 이제 코로나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네. 진짜 유례 없는. 네, 제가 2008년에도 유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근데 그거랑은 또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위기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굉장히 많은 정책을 폈고요. 네. 그 정책의 후과 결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경제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미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최소한 노동시장은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 네. 또 그게 또 미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이면 와이오밍주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말이 또 왔네요. 예, 그렇죠. 아유.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잭슨홀 미팅에 가면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또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패드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어떻게 채택이 돼서 정책화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잭슨 홀 미팅이 사실 시작할 때는 연준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역 연준마다 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컨퍼런스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컨퍼런스가 예. 5월 말 6월 초에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행도 컨퍼런스가 있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나의 컨퍼런스였는데 그때 그 낚시를 좋아하는 폴 볼커가 한번 간 다음에 연준 의장이 가는 게 관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캔사스시티로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는 다 없어진 그쵸 지역 연준은 옛날에 영화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네가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와이오밍에서 있는 그거를 얘기하고 전 세계가 모이는 거고요. 한국에서 가려면 비행기 여러 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어떤 총재님은 자주 가시고 어떤 분은 좀 덜 가시고 하는 건 있는데 항상 초대는 받죠. 거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떨 때는 오히려 또 얘기를 안 했다는 게 큰 뉴스가 되고 굉장히 짧게 하니까 또 짧게 하는 게 뉴스가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후생의 문제가 2020년에 그 새로운 연준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등등을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에 또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관련성을. 그래서 앞으로는 1년 정도 어떤 고려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를 최소한 기초통화국으로서 전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잘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 세계에서 달러 안 쓸래. 그리고 진짜 못 쓴 일이 생기면 그런 미국으로서는 차선책은 근본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옌 혹은 유안 혹은 유로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못하는 게 그게 연준으로서는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연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중앙은행의 역할 혹은 통화정책의 역할이 아주 과거에는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오르고 내리는 것만 한다. 그래서 뭐 양커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금융의 역할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양극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옐렌 때부터 그런 시도를 많이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2020년 코로나 때 너무나 큰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2008년에도 금융위기 때 그거 시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의사가 혹은 한의사가 뭐 이렇게 째고 수술하는 것도 처음에 사실 저는 뭐 의대랑은 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피가 나는데 그렇지만 몇 번 하다가 보면 급하면 이제 의학 드라마 보면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치면 그냥 여기다가 쭉 째고 배 째고 하잖아요. 그게 2020년인 거죠. 손가락도 못 째던 중앙은행이 2020년에는 그냥 배를 째고 거기서 수술을 하고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사람이 죽으니까. 왜냐면 2008년에 걱정했던 이거 했다가 혹시 나중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청문회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실제로 버난케나 다른 사람들도 연준에서. 또 2020년은 너무 큰 위기가 오니까 사람 숨 넘어가는데 거기서 뭐 CPR을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어디까지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성, 방향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해서 한 1년 동안 이제 분위기를 띄어가서 2025년에 앞으로 5년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다 설명하는 거죠. 그럼 저희도 달러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많이.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의무가 있고 그걸 제대로 해야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래 계속 달러로 하자. 그 얘기하는 게 미국의 이익인 거죠. 사실 얼마나 큰 그게 베네핏입니까? 미국으로서는. 미국 달러화의 책임과 의무라는 김진일 교수님께서 직접 페드에 계셨으니까 아마 그 분위기를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페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수적이었고 페드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모든 중앙은행들도 따라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사의 보드 멤버들은 보면 전부 체이스,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드에 와가지고 회의하는 것과
나가서 회의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로 돌아가 버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만히 시장을 들여다보고 패드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양면 이중성을 갖고 있는지 다중성을 갖고 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패드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그런 전통, 오소독스한 그런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유연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사고의 방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향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똑같은 사람이 이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여기서는 경제학자가 되는 거고 저기서는 경영학자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다 돈 버니까 아무 일 생기면 안 되게 어떻게 하면은 그게 균형이 안 깨지게 하는 게 그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받은 역할과 여기서 받은 역할이 네. 다른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기 때 이게 조금씩 섞여 나가는 거죠. 네. 그게 나쁘게 보면 순수성이 훼손되는 거지만 좋게 보면 현실적이 돼가는 거고 사실 그 두 개를 다 하면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뭐 이게 뭐 욕망이랄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학자로서 가장 그냥 수학적인 과목 뭐 물론 미시경제학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수학적이지만 거시경제학 그 테두리 내에서는 비교적 수학적인 과목과 비교적 덜 수학적인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게 물론 학기마다 굉장히 이중적이죠. 네. 학생들이 보면 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네.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중앙은행도 그동안 그러니까 연준인데 그저 사실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먼저 그랬습니다. 한참 네. 동안. 네. 거긴 더 했습니다. 돼 있죠. 네. 네. 그것에 전통이 있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난 이것만 하면 돼. 둘 다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서로 네. 상대편 영역을 네. 나쁘게 말하면 침범, 좋게 말하면 책임 책임. 져주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연준도 예외는 아니고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네. 그 제 생각에는 뭐 언론에서는 한국은행도 그 총재님 개인의 문제와 성격 물론 중요하죠. 네. 또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이제 조금 미시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나 뭐 경제평론가들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많게는 대공황 수준의 90% 정도의 주식시장의 급락, 폭락.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30% 정도, 또 어떤 분들은 10%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입장과는 동떨어지게 이제 경영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두 가지 방향이겠죠. 이번 한 번 정도에 끝날 거야. 그리고 2025년도가 돼야지만 한 두세 번 더 할지 말지 모르겠어. 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폭락은 아니지만 조정 정도로 가겠지만 그런 신호를 놓고 보셨을 때 90%는 말이 안 되는데 적어도 10에서 30%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김진일 교수께서는 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전망을 1년에 4번 발표할 네. 때 이제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긴 한데 실업률, 그다음에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두 가지 다를 네. 발표를 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움직일까 하면서 조금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이자율, 정책 이자율도 같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는데 그 전망의 뒤에 숨어 있는 게 그게 모르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제 연준의 얘기도 그렇고 한국은행 금통위 발표도 그렇고 그 이자율에 대한 이런 정보가 나오면 그게 다른 건 똑같고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건지 그럼 너무 쉽죠. 그렇죠. 이자율 내려가면 가격 올라간다. 네. 채권 가격, 주식 가격 올라간다. 그건 너무나 분모가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분모 이자율이 바뀌는 게 분자, 즉 경제가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인 거죠. 아까 그렇죠. 대책, 정책 대책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는 민간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인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헷갈리고 그게 최근의 그 변화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어떤 그래프냐 하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1년에 4번 네. 뭐 SEP 혹은 SEP이라고 그러죠. 네. 서머리 리커버리 프로젝션에 나오는 이자율에 대한 전망을 보는 네. 건데요. 예. 여기 나온 점들이
과연 2024년 올해죠. 올해 연말에 정책 이자율, 정책 금리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옛날엔 이런 대상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2021년 후반부부터 네. 약 3년 전부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전반부에는 너무 먼 미래에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1년이 아마 이제 두 개니까 제일 왼쪽 점이 9월일 것 같은데요. 네. 9월에 물어보는 거죠. 과연 24년 말에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뭐 한 1.75 정도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막 생겼는데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야, 이자율 올라가 봐야 뭐 1.75 이상 올라가겠냐. 팬데믹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시즌이네. 그럼 인플레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일시적이다. 네. 라고 해서 근데 인플레가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3달이 지나갔는데 계속 있으니까 그다음 왼쪽에서 두 번째 점은 뭐냐면 21년에 네. 보면은 21년에 한 2.2 정도는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 이자율 올릴지 몰라. 네. 라고 해서 1년에 4번씩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되고 이자율은 올라간다고 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로축에서 네. 24년 연말, 그러니까 24년 연말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올라가는 큰 패턴이 그동안 얼마나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가 네.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인플레 모르는 거 좋고 이자를 올렸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과연 네. 24년 3월, 6월 제일 오른쪽이 이제 6월이겠죠. 네. 아직 몇 달 안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저렇게. 그러네요. 네. 저렇게 이게 미래가 완벽히 알려져 있다면 이거는 그냥 평행선이어야죠. 어느 수준에선가. 그렇죠. 미래를. 그렇지 않으면 몰라도 그래도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해 나가면서 부드럽게 비행기 랜딩하듯이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23년 9월에 비해서 12월 달에 이자율이 내려간 거는 뭐 많이 내린다. 그때 뭐 8번 내린다. 뭐 6번, 6번, 예. 8번 뭐 아무튼 예. 뭐에 9번까지 이야기도 네, 있었습니다. 9번도 예. 얘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다가 그러다가 24년 6월에 보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또 네. 이제 어제 인플레 데이터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범피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뭐 90%, 30%, 10% 변동성이 있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보여드린 아래 위로 한 표는 그림은 뭐냐면 위에 3명, 아래 3명 빼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 다음은 별로 의미가 네. 없고 네. 위에 3명, 아래 3명 빼고 그들은 이제 센트럴 텐던시라고 하는데 네. 그 중심 레인지죠. 네. 그 레인지를 한 건데 그 레인지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그러네요. 심하거든요. 1년밖에 안 남았으면 이 레인지가 좁혀져야죠. 네. 그 레인지도 지금 좁혀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니. 가운데도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타고 원래 뜰 때 어렵고 특히 랜딩할 그렇죠. 때가 제일 어렵고 예. 하는데 랜딩할 때 부드럽게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때보다는 24년 연말로 가면서 1년도 안 남은 상태, 1년쯤 남은 상태에서 저렇게 흔들리면서 비행기가 랜딩을 하고 이제 뭐 거꾸로 보면 랜딩이고 이대로 네. 보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궤도 못 찾고 흔들리면서 저러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커피 서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90%냐, 10%냐, 30%다. 아니다. 그러면서 AI, 엔디비아 앞으로도 더 간다. 아니다. 이거 저러다 큰일 난다. 그게 그런 흔들림이 사실 이 흔들림하고 같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금리의 흔들림, 예측치 모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뭐 센트럴 텐던시라고. 네, 가운데가 예. 모두고 이제 아래 위가 센트럴 텐던시. 네. 예, 모두하고 센트럴 텐던시를 보여주셨는데 네. 초창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이게 센트럴 텐던시의 이격이 컸지만 좁혀져 가는 거는 맞는데 네. 저 모드 값을 보면은 뭐 계속해서 진짜 그러네요. 터뷸런스가 있으니까 저거를 가지고 이 금융하는 자산 시장에 들여다보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90%. 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10%. 뭐 이렇게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작은 심리적 트리거가 잘못 하나 딱 건드려 버리면 그렇죠. 뭐 40%, 50% 순식간에 내려가 버리는 건 블랙 먼데이다, 블랙 설스데이다 또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올지. 그거는 네. 모른다. 저도 지금은 잘 뭐 오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에 제가 뭐 대학교 다닐 때 바둑을 좀 두어가지고 네, 그때 그동안 텔레비를 안 보다가 16년에 그 알파고 때 알파고 때. 좀 예. 봤거든요. 예. 네. 근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AI에서 굉장히 그 전에 비해서 긍정적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의 섹터가 되고 TSMC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 젠슨 황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엔비디아 가봤는데 네. 물론 되게 분위기 좋고 그런 회사인데 네, 그렇죠. 그렇게 뜰지는 알았으면 몰랐죠. 제가 부자 됐겠죠. 그렇죠. 네, 네. 돈도 없어가지고 500만 달러를 빌릴 그러니까요. 정도였으니까. 예. 네, 빌리는데 저렇게 그럼요. 그러니까 후생은 좋구나. 예. 네, 굉장히 분위기 좋은 회사고 잘해주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듯이 과연 지금 앞으로 음. 지금 굉장히 이제 엔비디아 지금 뭐 가장 잘 나가는 회사고 옆에 주위에서 애플 등등 같이 잘 나가는데 이게 계속 잘지 아닐지 계속 잘 나가면서 그게 진정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와서 인류에게 또 한 번의 부흥을 가져올지 그게 이제 가장 이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네. 그거를 AI한테 물어볼 근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잘 된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예. 역사가 계속 지나와 왔으니까. 그렇죠. 예.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환자가 당연히 잘 된다 그러지 치료를 하면 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이유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의사도 있지만 네네. 수술하면 다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굳이 어느 쪽으로 틀렸냐고 하면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낙관적인 의사. 왜냐하면 그게 의사 선생님들의 직업이니까요. 고치는 게. 근데 연준도 연착륙을 시키는 게 직업인데 예. 100%는 아닌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만약에 김진일 교수께서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신다면 아닙니다. 뭐 충분히 그만한 자질을 갖고 계시고 아마 미래에는 그래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해야 될 역할을 놓고 보면 미국 금리를 내리면 연준이 내리면 우리도 따라서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경제학자로서 방송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저 같으면 미 연준 의장이면 5.5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나는 손 안 댈 것 같다. 네. 미 경제가 2%를 계속 넘는 한 네. 2025년도에 대통령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보겠지. 네. 그전에는 손댈 생각 없다. 네. 한국은행 총재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수준을 놓고 봐서도 환율을 내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큰일이고 네. 자칫 부동산 시장으로 불길이 옮겨져 가지고 저기에 태워버릴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금리 정책은 보수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진일 교수님께서는 총재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를 설득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빨리 내리는 리스크, 너무 늦게 내리는 그렇죠. 리스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모르니까 더 기다려서 네.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내렸을 때 너무 늦으면 그래서 경제가 불황으로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 걱정도 없지는 않은 거죠. 그 두 가지 걱정이 다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경제학자로서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 구조 그리고 거기를 그 경제를 치는 충격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 경제가 좋은 방향이지 좋다고 하는 네. 소형함수 혹은 손실함수를 머릿속에 두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고 저희는 그냥 외부자니까 예. 평균의 입장에서 하는 건데 당사자들은 평균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될 수가 없으시죠. 그렇죠. 안 좋은 케이스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저희가 생각하는 중앙,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어느 쪽 리스크가 더 큰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늦게 내려서 오는 불안과 너무 빨리 내려서 오는 인플레이션. 근데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면 그건 일단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우 더 가지
하는 분들과 네. 빨리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제학자 있잖아요. 시장도 많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는 걸 쫙 해놓고 무게 재봐서 비슷하면. 네. 그러니까 연주에서 했는 농담으로 그때 이제 편지가 있는 시대니까 네. 이자율 왜 이렇게 높으냐 나 힘들다. 예. 이쪽에서는 낮으니까 예. 연금도 안 나고 이자 받아서 사는데 어떡하냐. 예. 그래서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예. 양쪽에 쌓아놓고서 무게재서 비슷하면 됐어 우리 잘해라고 농담을 하는데 네. 그냥 답안 물론 누군가 읽고 다 답은 예. 드리죠. 연주 의장한테 편지니까 의장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네. 그 비서실 혹은 이제 대변인실에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그냥 무게만 잰다는데 그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차이점도 있지만 그게 동일하더라도 과연 어느 쪽의 리스크를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가? 네. 과도한 실업과 과도한 인플레이션. 어차피 하나로 갈 수는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당연히 비행기 몰아본 적은 없고 그런데 시뮬레이터는 한번 제가 타본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하면 결국은 퍼펙트하게 내리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일찍 쿵쿵하고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해서 하다가 조금 늦어서 하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일찍 해서 쿵쿵하는 거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비행기도 조금 다치지만 네.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깨끗하면 내리고 이건 좀 아니다 그럼 좀 쿵쿵하더라도 큰 사고 안 나게 하는데 뭐 정책 당국자가 하는 일이 네. 그거까지 잘 컨트롤해서 퍼펙트하게 내리는 게 그들의 조합인지 아니면 큰 사고를 막아주고 작은 사고 그러니까 뭐 흔들리는 거 정도는 그냥 비행기 타면 그 정도는 흔들려야지 뭐 하는 걸 하는지 그거는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사회가 의회가 중앙은행에게 니네는 뭐 해라 라는 것을 주는 것이고요. 네. 그게 중앙은행 법이고 예. 중간중간에 청문회 등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걸 계속 그 중앙은행 법을 어떻게 보면 리파인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